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자주 국방 노선. (1968년 2월 7일) 오전 박정희 대통령은 헬기편으로 경남 하동역에 도착, 경전선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날 치사를 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금년 안에 무기공장을 완성해 250만 향토 예비군을 무장시키겠다고 언명했다.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는 이것을 마치 국민의 기본 것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 국방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지 왜 일반 국민에게 과중한 책임을 맡기느냐는 둥 우리나라 지도층이나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언론계에서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무장공비 몇 명이 와서 총소리가 몇 방 꽝꽝 나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공산당의 발악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각오를 하고 적이 오면 우리도 같이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는 국방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도와준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나 유엔군이 무기를 가져와서 적을 방어해 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는 그런 국방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아랍 수천만 민족이 이스라엘 250만 민족에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두드려 맞아서 없어졌습니다. 한국의 국방도 이러한 태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정부 강요 및 여야 정치인들의 단호한 결의가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가운데 2월 7일 낮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군 장비 현대화의 일환으로 M16 소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월 8일 오전 10시 박정희 대통령은 포터 주한 미 대사의 방문을 맞아 1시간 동안 요담했다. 그 시각 존슨 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군원 1억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이날 포터 미국 대사가 돌아간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와 최규하 외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포터 대사와의 요담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오후 5시부터 정 총리와 최 장관은 중앙청 총리실에서 포터 대사와 다시 협의했다. 이날 포터 대사와의 요담 내용은 언론에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포터 대사는 미국 정부의 회답을 들고 왔다. 내용은 추가 군원 1억 달러를 제공하는 선에서 한국 정부의 자제를 당부하며 이를 위해 미국 측에서 특사를 파견할 것이라는 요지였다. 비슷한 시각 국방부에서 김성훈 국방부 장관과 본스틸 유엔군 사령관이 1시간 반 동안 요담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우리의 대미 시위가 먹혀들고 있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때 본스틸 사령관은 한국군 예하부대에 파견된 미 군사 고문단으로부터 수집한 추가 군원 1억 달러의 사용 계획서를 들고 왔다. 김 장관이 받아보니 대부분이 미군이 제공한 병기에 부품 도입비로 잡혀 있었다. 김성은 전 장관의 회고. 우리에게는 북한을 유사시 응징하려면 적어도 F-4D 팬텀 정도는 보유해야만 했습니다. 1억 달러면 팬텀 1개 대대가 보유 가능한 액수였죠. 저는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따져보니 7천만 달러가 들더군요. 나머지 3천만 달러를 각군에 나눠주어 부속품 및 보수 비용에 쓰도록 전용하자고 했더니 본스틸 장군이 펄쩍 뛰는 겁니다. 정 필요하다면 생산이 중단된 F-100 기종을 권합디다. 끝내 우겼죠. 이 문제는 시간을 끌며 줄다리기를 하다 결국 관철됐습니다. 팬텀 편대는 이듬해 대구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비로소 한국 공군도 북한을 폭격할 비행기를 갖추게 됐다. 미국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한 박 대통령은 이날 밤 김성은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한미 방위 조약에 대한 원칙적인 약속만 들어오고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데 이번에 특사가 오면 제대로 고쳐볼 만한 것을 생각해 보시오 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용 중 제3조에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는 규정을 즉각 개입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박 대통령의 동의를 얻었다. 김 장관은 다음날 아침 최규하 외무부 장관에게 이 내용을 각서로 만들어 한미 공동성명 문안을 작성토록 했다.
1968년 1월 23일 새벽 3시 45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사건은 미 해군 사상 10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는 미국의 대한, 대북 정책과 남북한의 통일 전략 및 대미 협상 전략이 뒤얽혀 있다. 1968년까지 지속된 남북한 간의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잠시 박정희, 김일성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김일성은 1950년 6.25 남침 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954년 4월 26일 한국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제네바 회담을 통해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 당시 제네바 회담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 남일은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모든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전조선위원회 구성, 경제문화 교류 및 남북한 동일 의석에 의한 선거 등 6개항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의 평화 공세는 1960년 4.19에 의해 다시 촉발됐다. 그해 8월 15일 해방 15주년 행사에 참석한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평화 통일에 관한 호소와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4.19를 주도한 학생들은 통일 열기에 들뜨기 시작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거를 통해 등장한 장면 정권 시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같은 남북한 간의 접근은 이듬해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부정됐다.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은 장면 정권과 같은 혼란에 처한 사회에서 국토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1963년 12월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정희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남 우위를 확보하고 있던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거부하면서 힘을 바탕으로 한 남북 협상이 가능할 때까지 통일 문제를 잠정 보류하는 전략을 취했다. 김일성은 1967년 초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장도발을 시작으로 통일 전략을 무력적화 노선으로 전환했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가시화된 직후인 1969년 10월까지 3년 동안 김일성의 대남 무장 도발은 지속됐다. 김일성은 무력 도발로서 남한 사회의 공포감과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 발전을 가로막으려 했다. 동시에 김일성은 미북 간 단독 교섭을 통해 한미 관계가 이관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때까지 김일성의 전략이 한국과 미국의 공세적이었다면 미국의 안보 우산에 머물러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에 대해 수세적이었다. 1.21 사태와 푸에블로우 납치 사건에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보여진 대북 유화 정책은 오히려 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적인 무력 도발과 미국의 대북 유화 정책으로 안보 위기에 직면하자 자주 국방 노선을 선택, 미국과 북한에 정면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은 김일성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남한 사회 내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한 박 대통령은 삼선 개헌과 유신을 통해 집권을 연장하면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전용한다. 한편 김일성은 대남 무력 적화 노선이 실패에 봉착하자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를 통해 대남 전략의 기본 방향을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으로 정했다. 이는 북한의 지원으로 남한의 인민들에 의해 남한 정부를 전복, 용공 정부를 수립하여 북한 정권과 합작으로 적화 통일을 성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1971년 8월 15일부터 1973년 8월 28일까지 지속된 남북 대화는 이런 평화 공세의 일환이었다. 북한의 평화 공세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전술은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남한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됐다. 북한은 이 전술을 통해 남한 사회의 반정부 인사와 감상적 자유주의자들을 포섭해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노선은 1979년 11.6으로 박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대남 전술의 골격이다. 1968년 사건 당시 박정희, 존슨, 김일성 간 삼각구도의 변화를 추적해보자. 북한은 푸에블로우 납치 직후 함장 로이드 부커 중령으로부터 서면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방송함으로써 선전의 우위를 점했다. 우리 푸에블로호는 동해안을 따라 요도에서 7.6마일 떨어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해상으로 깊숙이 침입하여 여러 군사시설에 대한 정탐 활동을 벌이다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출동한 인민군 해군 초계정에 납포됐다. 우리는 다만 북조선 정부의 관대한 용서만을 바랄 뿐이다. 함장 로이드 부커 중령. 사건의 본질은 납포된 함정의 영해 침범 여부였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재조사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묵살한 채 오직 영해 침범 사실만을 강조했다. 북한은 사건의 진상을 독점하고 자의적으로 공개하며 정치 공세를 폈다. 북한은 선원들의 신문 자료, 선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비밀 문건 등 압수품의 단계적 공개와 81명 승무원들의 자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미국의 관심을 인질의 안전에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이 무렵 미국은 4년여 동안 월남전을 수행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에 몰리던 중이었다. 미국 정부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채 안 돼 대북 군사 보복 계획을 포기했다. 이를 간파한 김일성은 미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일성이 푸에블로호를 납치한 북한 해군에 격려문을 보낸 2월 2일, 판문점에서는 최초의 미북 간 비공개 회담이 시작됐다. 유엔이 인정하는 한반도 단독정부라는 정통성을 고수해오던 한국의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 121 청와대 기습 사태를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의 판문점 회담 참가를 요구했다. 이로써 한미 간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1999년 1월 13일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한 반면 미국은 푸에블로호 승무원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연한 대북 접근을 시도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측에 강력히 불만을 표시하고 그 대가로 군사원조 확대를 요청하는 등 당당한 실리 외교를 펼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때 박정희 정부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무력 보복을 천명하여 미국 존슨 행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존슨 미 대통령은 즉시 한국의 안보 및 방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요지의 친서를 보냈다. 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사이러스 벤스 특사를 한국에 보내고 북한에 억류 중인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양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억 달러의 추가 군원과 한미 방위조약 개정 등을 얻어낼 수 있었다.